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갖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출범 2달이 안 된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공언한 25%의 관세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최악의 경우를 피한 가운데 반도체와 의약품의 상황도 나아졌는데요.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산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협상의 큰 틀부터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알리자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SNS를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8월 1일로 예고된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당초 25%로 예고한 상호 관세를 15%로, 역시 25%를 부과했던 자동차 품목 관세도 똑같이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앞으로 품목 관세를 매겨도 우리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하는 최혜국 대우도 약속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우리는 그 대가로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과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펀드 투자는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다른 산업 분야에 투자합니다. 또 앞으로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구매가 예정됐던 물량에다 중동에서 수입하던 걸 일부 대체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미국은 소고기와 쌀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50% 추가 관세는 미국 측의 강한 반대로 그대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나 협상단,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협상의 돌파구가 조선업에서 열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 제안,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을 움직이게 했다는 건데요. 특히 대미 투자 펀드 역시 절반 가까이가 조선업에 집중돼 있어서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도 동력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도 미국 현지 협상단도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조선업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조선업 재건 협력 계획,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는 제목부터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이었습니다. 그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변형해 최고 결정권자 마음을 노린 겁니다. 제목뿐 아니라 내용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해양 패권을 견제한다며 조선업 재건을 선언했지만 미국의 1년 수주 선박이 고작 2척일 정도로 조선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방국 중 최고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가 1,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해 신규 조선소 건립은 물론 조선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유지 보수까지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50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돼도 결국 우리 조선 산업이 발전하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투자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되고 신규 선박 수요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란 겁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민단체는 크게 환영했는데요.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력 문제랄지 쌀 이런 여러 이야기 당연히 고성에 오갔을 거고. 협상단은 일단 객관적인 숫자로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30개월 미만만 수입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세계 1위고 한미 FTA로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임용된 지 이제 갓 9개월 된 농식품부 수습사무관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가득 메운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불리던 컨테이너 방벽 앞에 시위대 사진까지. 한 장에 20만 원 정도 하는 고화질 유료 사진을 살 수도 있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언론사 공개 사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개방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미국 측 협상단의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의 언론 보도도 협상 지렛대가 됐습니다. 지난 1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수산물도 협상대에 올리겠다고 한 뒤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우려한 보도가 이어졌는데 미국도 이를 주시했다는 겁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밤샘 시위까지 벌이던 농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또 미국 측이 요구해온 디지털 고정밀지도 반출도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나온 우리의 대미 펀드 투자는 3,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관세를 깎느라 무리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그 누구도 투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펀드 설계와 향후 운영이 관건이겠죠. 오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미국 펀드 투자액은 5,500억 달러, 우리는 약 3분의 2 수준인 3,500억 달러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적은 듯하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는 우리 2배를 넘습니다. 금액 자체도 우리 GDP의 20% 수준이어서 경제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리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먼저 실제 돈이 들어가는 직접 투자는 극히 적고 대부분은 기업 대출과 보증이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별로 직접 투자가 적당한지 대출 또는 보증이 적절한지 논의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모호할수록 좋다며 직접 투자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는 듯 암시했습니다. 더구나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의 결과물로 생산된 선박이나 반도체, 2차 전지를 미국 정부가 사도록 구조를 짰다는 겁니다.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펀드에서도 핵심은 조선업.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 분야에 투자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과 EU는 어디에 투자할지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관심이 높은 조선업 펀드를 제시해 협상 흐름을 뒤집었다고 말했습니다.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선 양국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간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수익을 미국 본토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먼저 협상을 끝낸 일본과 유럽 수준만큼은 관세를 내려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 EU와 비교해 적어도 나쁘지 않고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 유럽연합과 똑같은 상호관세 15%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제시한 대미 투자 금액은 한국 3,5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하면 한국이 18.7%, 일본이 13.7%로 한국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한국이 660억 달러, 일본이 685억 달러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무역 이익을 보고도 더 적은 투자로 재정 부담은 줄인 것이라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투자액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인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조선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관세를 더 낮추었다면 대신 우리도 더 많은 양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경쟁국들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정도로 목표할 수 있는 수준을 달성한 것.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쌀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고 호주는 미국산 소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켜냈습니다.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은 것도 성과입니다. 앞으로 품목 관세를 매길 때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강 분야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 모두 50% 관세가 유지됐지만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US 스틸을 인수한 일본은 미국산 철강을 바로 생산할 수 있고 유럽연합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쿼터 확보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철강업계 1, 2위 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공장을 짓고 있지만 2029년에야 가동이 가능해 당분간은 50% 관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오늘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도 예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타결을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는데요. 당장 다음 주라도 만나자고 했다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2달여 만에 이뤄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미 정상회담도 예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큰 돈을 투자할 건데 구체적인 액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미국에 와서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제 협의가 이어질 걸로 보고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으로 제안한 만큼 늦어도 8월 중순을 목표로 회담을 열게 돼 실무진이 당장 협상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마침 내일 새벽으로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만남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상회담에선 큰 틀이 잡힌 투자 펀드를 어느 분야에 얼마나 투자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등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안보 관련 사안들도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2달 반 만에 처음 만나는 만큼 통상 외교, 안보, 대북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두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 특히 대미 관계를 두고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을 해왔는데요. 오늘 관세 협상 타결과 정상회담 발표는 경제뿐 아니라 한미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해소하며 갖은 우려와 음모론을 불식시켰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새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내용을 설명하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할 정도로 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부터 이 대통령을 두고 미국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비판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쌀과 소고기 분야 추가 개방을 막아낸 협상 결과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예고되며 이런 우려가 자연스레 불식됐습니다.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협상 타결로 시작하면서 국정 동력에도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모처럼 이 대통령과 참모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됩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구 마가에 S를 끼운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상대방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고 맞춘 접근이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동행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제안 등 적극적인 협상 의지 및 제안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 맞춤형 전략을 구사한 것이 한미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2기 시대 한미 동맹 강화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을 위한 전략적 연대로 한일 협력 수준을 끌어올린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수시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새벽까지 상황을 보고받으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악영향을 줄까 우려돼 이른바 전략적 침묵을 택했던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다음 차례로 한국이 바빠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에 대한 공개 발언을 내내 아꼈습니다. 협상팀이 공항에서 되돌아오고 미국을 거쳐 스코틀랜드로 가는 동안에도 이 대통령은 반응을 자제하며 국익 우선으로 당당하게 임하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뗀 건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직후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성과를 전했습니다. 한시름 돌리고 난 이 대통령은 오늘 신임 장차관들에게 그동안 말을 아꼈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속도보다 국익을 강조하는 기조였던 만큼 정상이 시간에 쫓겨 합의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실무협상단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쟁 난립니까? 대신 이 대통령은 매일 수시로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현지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오면 오늘 새벽이죠. 2시간, 3시간 전화 드렸고 보고 드렸고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고 그럴 때 이 일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직접 하신 걸 본 적이 없고. 협상단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맡기면서 국익 관철을 위한 마지노선은 대통령이 직접 그었습니다. 관세율 15% 사수, 쌀, 소고기 추가 개방 반대, 대미 투자펀드 규모의 상한액을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용할 수 없는 협상안이 제시되면 8월 1일을 넘길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다. 대통령도 공감했다면서 벼랑 끝 심정으로 협상에 임했던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투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데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참모들에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협상단은 지난 일주일 정도 말 그대로 영화 같은 협상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며 러트닉 상무장관을 쫓아가 대화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협상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었던 건데요. 일본으로 건너가 앞선 협상 내용을 듣는가 하면 막판엔 역할극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관세 부과 시점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기고 김정관 산업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러트닉 상무장관을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가로 세로 1m 설명판을 들고 제안한 게 바로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귀가 솔깃한 러트닉 장관은 내일 뉴욕 자기 집으로 오라고 협상팀을 초대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급히 유럽 출장에 나서자 협상팀은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 오후와 저녁, 자정까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며 대화를 이어간 끈기로 협상에 큰 가닥이 잡힌 겁니다. Well,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I mean, think of how much they really want to get a deal done.
러트닉 장관은 언론 앞에선 우리나라를 공개에 압박하면서 동시에 협상팀의 코치를 자처하는 양면 전술을 썼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 가급적 단순하게 이야기하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먼저 이뤄진 일본의 협상 타결 내용은 우리에겐 좋은 참고서였습니다. 불투명한 협상 결과를 다방면으로 수집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까지 날아가 이시바 총리를 직접 만나 조언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면담을 앞두고선 역할극으로 예행 연습까지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역은 특유의 직설적이고 투박한 공격적인 질문까지 흉내냈습니다. 어떤 걱정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은 리허설도 하고 경우의 수별로 숨가쁜 총력전 끝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숨막히는 40분 면담. 협상팀은 마감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인들까지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그룹 총수들, 또 조선업이 주력인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까지 날아가 지원 사격에 나섰던 겁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미국 교통부 해사청의 다목적 선박 건조가 한창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 대형 크레인에는 우리 기업 한화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작년 말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 우리 협상팀에 합류했습니다.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제안으로 협상에 물꼬를 튼 뒤 대화가 한창 이어지던 시점입니다. 조선업 분야 최고 경영진이 가세하면서 조선업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는 제안은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테슬라와 23조 원에 달하는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이미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1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도 속속 합류했습니다. 당장 공장 증설이나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아니지만 각 기업이 구축한 네트워크가 미국 측 관계자 설득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통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때마침 미국 투자 계획도 이어졌습니다. 셀트리온은 7천억 원을 투자해 현지 바이오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6조 원대 현지 생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이 직간접적 도움을 줬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제 6단체는 한미 경제협력과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며 협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라며 환영했고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도 다행이라는 반응이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를 다른 나라보다 낮은 13%까지는 낮췄어야 했다며 잘한 협상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도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대통령실 발표를 신뢰한다며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의 15%를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절한 수준이지만 한미 FTA로 그동안 무관세였던 걸 감안하면 13%까지는 낮췄어야 했다는 겁니다. 일본, EU보다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관세를 우리 경쟁국 이하로 협상해 앞으로 적어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는 점 평가합니다.
진보당은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중단하는 등 일단 안도감을 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과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번 협상에선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일본, 유럽과 같은 15%로 내려갔지만 한미 FTA 덕에 우리가 2.5%포인트 관세가 낮았다는 걸 고려하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빅3 업체에서 일하는 미국 내 유권자들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우리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가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우리 협상단 목표는 12.5%. 그동안 일본, EU에는 2.5% 관세가 부과된 반면 한국차는 FTA로 인해 무관세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협상단은 초기부터 일본, EU보다 2.5% 낮은 12.5%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먼저 15%를 받아내자 미국 빅3 자동차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2.5가 맞죠. 우리는 주장을 당연히 했죠. 여러분들 많이 이제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 들으셨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결국 더 끌다가는 15%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부 설명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품질,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2.5%의 가격 우위가 사라져버린 만큼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는 15% 관세 적용으로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약 5조 6천억 원에서 7조 5천억 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오늘 협상 타결로 최악을 피하고 최소한 선방은 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동시에 한미 FTA도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타결된 한미 FTA로 그동안 세계 최대 시장에서 혜택을 입었던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최근 IMF가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으면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수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식시장에 민생회복 쿠폰 등으로 소비 심리까지 점차 개선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EU보다 더 불리한 조건이었다면은 우리의 어떤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굉장히 좀 명약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고. 하지만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힘이 됐던 한미 FTA 체제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14년째 누렸던 0% 무관세 장벽이 무너지면서 경쟁국 대비 강점이 약해졌고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같은 일부 업종은 미국 기업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관세가 없는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린다면 한국의 성장률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 요인이 인센티브가 많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을 상당히 좀 흔들 수 있다. 관세 협상의 대가로 제시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국내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신규 투입이 줄고 그것은 신규 고용이 또 줄고 여러 중소기업 공급업체들의 공급망도 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러와 약세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경제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관세 협상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미국의 청구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이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을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국내 총 생산의 2.3%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도 5%까지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한미 국방장관의 첫 통화에선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거론됐는데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의 연합 방어 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은 물론 중국 견제로 넓히고 재정적 부담은 한국과 나누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인데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압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서두르지 않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때 최측근이었던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이 갖는 공동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Focus on the bigger picture because we are in increasingly dangerous times and we need to strengthen the alliance and not weaken it. 주한 중국 대사관은 당장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길 바란다고 견제에 나섰는데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서 대내외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특히 협상 내용을 과장한 메시지는 상대국보다는 미국 내 유권자들을 겨냥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협상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이날 오후 자신이 전면에 직접 등판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격적으로 알렸습니다. 오후에 한국 대표단과 만나겠다. 25%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한국의 제안을 들어보고 싶다. 협상단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엄연히 상대가 있는 협상 결과까지도 자신의 치적인 듯 소셜미디어로 세상에 먼저 공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정치는 직접 공포와 충격을 주는 대내외 여론전에 최적화된 트럼프의 주특기입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문을 열 것이라면서 농업을 포함한다는 언급에서도 그런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일본처럼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한국은 쌀 등 극히 일부를 뺀 농업 분야의 99.7%를 이미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인 농민들을 겨냥한 특유의 과장법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이제 표현이시니까 정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리셨는데.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도 자신이 직접 통제한다고 했지만 한국의 설명은 다릅니다.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범 2달이 다 된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선 노회한 협상꾼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때늦은 인사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소식까지 곁들였습니다.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든 것처럼 정상 외교 관리에 대한 격식 파괴였습니다. 관세 협상은 물론 이란 폭격과 휴전 소식까지 트럼프는 자신이 공동 설립한 소셜미디어를 재집권 이후 뉴스의 창으로 만드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관세는 외국에 걷는 세금이란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지만 관세 여파로 미국인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입이 많은 품목의 물가가 이미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도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관세 부담이 전가될 거라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나세웅 뉴욕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화장품 매장. 한국 화장품을 미리 사두려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Honestly, really disappointing. I don't think that these tariffs are necessary, especially against South Korea. 이미 학용품과 의류 등 수입품 비중이 높은 품목은 가격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But now I'm actually increasing prices and slowly moving those costs to my customers. 정부 눈치를 보던 미국 기업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거나 슬그머니 가격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트럼프가 세계 시장에 관세 융단 폭격을 시작한 뒤 그 여파가 미국 시장을 먼저 덮친 겁니다. 이미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할 수입품 실관세율은 18%를 넘어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아직은 주로 유통업자들이 관세 부담을 지지만 곧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onsumers will pay some of this. Businesses will pay some of thi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히려 관세의 역습을 경고하는 연준 의장의 입을 틀어막는 상황입니다. A bad job. Now he's got a meeting today, but I call him too late.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파월 의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는 꿈틀대고 전문가들은 경고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관세는 외국에서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포장하며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심 이탈에 대비해 관세 수익으로 1인당 최소 $600, 가구당 최대 $2,400를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독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안긴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브릭스의 회원국인 브라질과 인도인데요. 미국의 패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조짐을 보이는 나라들에겐 본보기를 보이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무려 50%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 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미국에 해를 끼치는 브라질 정부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 중인 친미 극우 성향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을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표적으로 삼았다고 내정 간섭하듯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브라질을 50%라는 초고율 관세로 공격한 셈입니다. 한때 친구라 불렀던 인도에도 25%의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중국과 함께 러시아에서 다량의 무기와 에너지를 사오는 걸 문제 삼으면서 25% 관세는 물론 페널티, 즉 벌칙까지 더해질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You know, they have BRICS, which is basically a group of countries that are anti the United States, and India is a member of that, if you can believe it. 트럼프는 브릭스 회원국들이 미국 달러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 결제를 늘리는 데 대한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re not going to let anybody attack the dollar, so it's...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관세 폭탄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의도대로 이들의 중러 밀착이 앞으로 느슨해질지 아니면 더 공고한 반미 연대로 확대될지 미국 내에서도 전망은 나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수수한 불법 정치 자금을 1억 원대로 특정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권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통일교 교단 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로 어젯밤 구속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YTN 인수 등 교단의 핵심 사업을 로비할 목적으로 윤 전 본부장 등을 통해 이른바 윤핵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 액수는 1억 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 등 교단 윗선의 결제를 받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미 지난 18일 권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며 수사 절차에서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구속 하루 만인 오늘 윤 전 본부장을 곧바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만간 권 의원은 물론 한 총재 등 통일교 윗선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시키려 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한 통일교 측의 시도가 구체적인 계획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중순 통일교 서울남부대교구 사무국이 소속 목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국민의힘 온오프라인 입당 안내 링크와 함께 민감한 사항이라 개인적으로 전달한다며 문자 내역은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원서 사진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목사들이 추가로 받은 문자에선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교구 사무장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제출한 교인의 이름과 거주 지역, 생년월일을 적어 이틀 간격으로 3차례 보고하라는 겁니다. 예시로 보낸 표엔 서울 12개 지역 교회에 할당된 인원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2022년 12월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석 달 앞둔 때였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며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인원수와 투표권 기준을 물었고, 그러자 전 씨가 윤심은 변함없이 즉 권성동 의원이라며 10,000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고 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통일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고위 관계자는 MBC에 윤영호 당시 본부장이 교회를 관할하는 지역 조직에 거액의 자금까지 내려보내며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이 23년 1월 당대표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구상이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극우 성향의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공언한 가운데 전 씨가 참여한 유튜브 방송에 장동혁 후보가 출연했습니다. 윤어게인 행보를 보였던 장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도 계엄을 옹호했던 이른바 반탄파 인물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극우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선거론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유튜브 토론회. 대표적인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을 향해 전한길 씨 등 유튜버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장 의원은 부정선거론을 공론회장으로 이끌겠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보수 유튜버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국힘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우리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법적 보호라든가 제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반탄 후보인 김문수 전 장관 역시 전한길 씨가 왜 극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좌파들이 쳐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걸핏하면 우리 보고 극우라 그러는데 누가 극우입니까? 친윤, 반탄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극우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마저 친윤 강성 후보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차기 지도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 15명이 나섰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걸 두고 과천 상륙작전이라 칭송했던 김민수 전 대변인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외 인사들 대부분 윤어게인 또는 반탄파로 분류되면서 극우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조기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재정비 기회로 꼽혀온 이번 전당대회. 탄핵과 대선 패배의 아픔에도 계속되는 극우 논란 속에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구치소에서 버티며 특검의 조사는 물론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구속된 뒤부터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2차례 불응하자 법원이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내란 특검의 구인 시도 때와 달리 직접 특검보가 구치소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와 10시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임의 출석을 권유해보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교도관들을 통해 데리고 나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명 위험성과 혈관 협착, 체온 조절 장애 등을 언급하며 의료 기록을 구치소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교정당국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강제력 행사에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했을 경우에 대해선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만약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면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통해 지하로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프다면서도 진단서조차 내지 않은 채 근거 없이 조사만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황급히 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못 받을 정도의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이 먼저 몸이 아프다며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이 맞는지 묻자 서울구치소는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식사나 운동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수사와 재판을 거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강제 인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구치소장이 직접 나서 해명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그 같은 자리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설득을 계속했지만은 본인이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있고. 교도소 안전이나 수용자의 생명 보호 등이 우려될 때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는 건 규정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독방의 좌우 방이 비워져 있고 변호인 접견 장소도 일반 장소보다 더 넓다며 구치소의 특혜 논란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구치소장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 출석을 엿새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틀에 걸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15분가량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왜 기소가 돼야 되나요? 오늘 특검에 와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다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이해할 겁니다.
취재진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포렌식할 기회를 주겠다는 등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녹음 가져오신 언론사한테 황금폰을 포렌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도 윤 전 대통령과 공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영선 공천 관련돼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공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진실을 제일 잘 알겠죠. 명 씨는 오늘과 내일 연이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엿새 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명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를 다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IMBC 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한 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보유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관여했을 경우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최고 기온과 가장 많은 7월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8월에는 더 더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서울은 34.6도, 대구 35.9도, 전북 정읍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은 7월 최다 열대야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최저기온은 29.3도, 7월 서울 최저기온으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22일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밤도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밤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에어컨을 항상 켜놓긴 하지만 좀 많이 내렸는데도 좀 더웠던 느낌이 있던 것 같긴 해요. 네. 다른 기록도 역대급입니다. 올여름 전국의 일평균 최고기온과 일평균 기온 역시 1위에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8월은 더 더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동풍은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를 불러오겠습니다. 기압계에 변화가 생기는 건 다음 주부터입니다. 오는 4일 태풍이 일본 해상을 따라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는 겁니다. 이 틈으로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한 남풍이 들어오면서 제주와 호남, 충청 등 서쪽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공기가 습해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이번 비의 원인은 남쪽으로부터의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는 것인 만큼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욱 올라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6일엔 또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서쪽으로 확장하고 북쪽에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충돌해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7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서해 해수면 온도가 30도 안팎까지 높아졌다며 수증기가 평소보다 많이 공급돼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폭염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에 식재료 값이 급등해 반찬 수를 줄였다는데요.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주택가에 있는 허름한 건물. 18년째 운영 중인 무료 급식소입니다. 비좁은 실내에 금세 조리 열기가 가득 찹니다.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요즘에 날씨가 이렇게 더워요. 코로나로 실내 급식을 중단한 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는 직접 배달도 합니다.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사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는 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감사하게 잘 먹고 있어요.
이른 아침 서울 종로에 있는 또 다른 급식소. 화물차에 가득 실린 채소 상자를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열흘치 식재료를 정리하기가 무섭게 다음 끼니 준비로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반 정도 됐는데요.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급식소 앞에는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불볕더위 속에서 무료급식소엔 걱정이 하나 늘었습니다. 크게 오른 농산물 가격 때문입니다. 올해가 더 폭염이 더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뭐 난리야. 시장 가보니까 물건도 없어. 물건 그러고 그냥 야채 썩는 냄새만 퍽 나. 배추값은 한 달 새 75%, 수박은 43%나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원은 그대로여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추가 우리가 평소에는 비싸야 2만 5천 원에 썼는데 오늘 장에 가보니까 한 박스에 5만 원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2박스밖에 못 샀어. 반찬 가지수도 줄였다고 합니다. 반찬 한 가지도 줄이고 3가지 막 4가지도 주는 적도 있고. 봉사자들은 말 못할 미안함이 부쩍 커졌습니다. 기부나 후원을 해주면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질 좋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유명 연예인과 재계 인사들이 산다는 매매가 200억 원이 넘는 서울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가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차단한 채 이런 폭염 속에도 기사들에게 걸어서 배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재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산 아래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도 인력이 배치될 만큼 경비가 삼엄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파트 쪽 문에 오토바이가 모여듭니다. 음식 배달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경비실 창 너머로 소지품을 건넵니다. 문은 그 이후에야 열립니다. 아파트 측이 단지 내 오토바이 진입을 막아놓은 겁니다. 여기 다 좀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곳이라 프라이버시 다 사생활 보호 그것 때문에. 이런 날씨에 음식 봉투 들고 5분이고 10분이고 뛰어야 하는 기사들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걸어서 안에 단지로 이동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지가 너무 큰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조금 약간 힘들었죠. 서울 강남의 아파트 역시 기사들이 단지 밖 별도 공간에 오토바이를 세워둬야만 배달이 가능합니다. 급을 나눈다고 해야 되나? 불쾌한 느낌이 좀 들고요.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하이클래스고 뭔가를 누려야 되는. 걷는 시간만큼 금전 손해도 발생합니다. 간단한 콜은 15분 정도면 하나는 잡아서 이동하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하주차장만이라도 개방해달라는 요구조차 묵살되는 현실이지만 기사들은 무턱대고 배달 요청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안 가려고 해가지고 거절을 하는데 거절료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출입 보안이 강한 곳의 배달료를 비싸게 책정한다고는 하지만 공개된 기준이 없고 체감이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문 걸어 잠근 아파트와 미온적인 플랫폼 업체 사이에 낀 기사들만 고통받는 꼴입니다. 참다 못한 일부 기사들은 깊이 아파트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지역에만 50군데가 넘습니다. 폭염은 물론 점점 높아지는 차별의 벽까지. 배달기사의 여름은 유독 더 힘이 듭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북한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공동 우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어로 쓰인 기념 주화도 새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례 없는 밀착을 고리로 남북, 북미 대화의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옛 소련군 전사자 추모탑인 평양 해방탑 옆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국기가 놓였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5일 러시아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80원짜리 기념우표입니다. 북한 초기에 그 군사적인 원조를 상징하는 그런 탑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태생부터 혈맹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우표를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북한이 조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러 밀착을 더욱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러시아어로 발행한 북한의 기념 주화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앞면엔 러시아산 종마와 북극곰이, 뒷면엔 평양 대동문이 새겨졌는데 지난해 말 제작한 걸로 추정됩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북러는 혈맹 수준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최신 무기 기술이 넘어간 데 이어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가는 여객기 운항이 33년 만에 재개되는 등 군사와 경제 등 전방위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게 좀 더 레버리지를 높이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단지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걸 넘어 미국과 대화 문턱을 높이는 이른바 지렛대로 러시아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며 뒷배를 자임하고 있어 당장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 KBO 리그의 강력한 신인왕 후보죠. KT의 안현민 선수와 LG의 손승기 선수가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압도적인 힘에 정교함과 선구안까지 말 그대로 괴물 그 자체인 KT의 안현민. 5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해 상승세를 타더니 폭염 속에서도 타격감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 타석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타율, 출루율, 장타율 등 각 부문 1위도 시간 문제입니다. LG 송승기의 돌풍도 여전합니다. 6월 한때 국내 투수 평균 자책점 1위를 달리는 등 5선발로 시작하고도 이제 LG의 핵심 선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공을 던지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자신감으로 공을 던지는 선수인지도 궁금하고 그냥 한번 시합 때 한번 보고 싶다. 좀 대단하더라고요. 봤는데 나중에 웃으면서 얼굴도 보고 싶고 좋은 승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던 두 신인왕 후보의 맞대결에서 송승기가 1회와 3회 땅볼을 유도하자 안현민도 5회 안타로 응수했습니다. 한편 1위 팀 한화는 트레이드 마감 이래 NC 베테랑 외야수 손아섭을 영입해 약점이던 외야진을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온 울산 김판곤 감독이 어제 올스타전을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차기 사령탑으로 온 신태용 감독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손장원 기자입니다. 리그에서 최근 6경기 3무 3패의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7위까지 떨어진 울산. 서포터스의 응원 보이콧 선언에 팬들의 비판은 점점 거세졌고 퇴진 요구는 K리그 올스타와 뉴캐슬의 친선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독 교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팬들도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언짢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나가라는 쪽은 외침이 나왔잖아요. 글쎄요, 제가 사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울산 팬들의 그런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결국 울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김판곤 감독과 면담을 갖고 부임한 지 1년 만에 결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차기 사령탑 1순위는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울산 구단에서 지난 28일 감독직을 제안했고 현재 수락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카잔의 기적을 연출한 뒤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23세 대표팀까지 맡았던 신태용 감독은 울산 지휘봉을 잡으며 2012년 성남이라 시절 이후 13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하게 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이 낚시 세리머니의 주인공 김진규 선수는 뉴캐슬전 결승골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9월이면 전북의 조기 우승이 가능하다며 도발에 가까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뉴캐슬을 무너뜨리는 결승골로 K리그의 저력을 보여준 김진규. 대열을 낚았다는 뜻의 낚시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골 넣은 사람이 이제 파닥거리기로 했는데 그게 뭐 제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파닥거렸습니다.
이처럼 최근 김진규의 활약은 물 만난 물고기 같습니다. 전북의 중원을 지휘하며 20경기 무패 행진을 이끌고 있고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는 슈팅 능력으로 K리그1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가족을 위한 특별한 세리머니도 덩달아 화제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용 동작을 하면은 집에서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해서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저는 고마운 마음이에요. 김진규는 리그 조기 우승을 확정 짓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제 우승을 확정 지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흐름이면 뭐 한 9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홍명보호에서도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하는 이라크전 결승골을 터뜨렸던 김진규.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 탈락의 아쉬움을 잊고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마지막에 못 들어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또 잘 생각하고 소속팀에서 우선 잘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우리나라 배영의 간판 이주호 선수가 세계선수권 배영 200m에서 기막힌 역전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배영 2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 이주호. 예선 3조 7번 레인에서 출발했는데요. 초반은 선두권과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첫 50m 구간을 9위로 통과했고요. 100m 반환점까지도 1위에 1.29초 뒤진 8위에 머물렀습니다. 150m 구간까지도 7위를 달리며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마지막 50m를 남기고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속도로 25m를 남기고 4위까지 뛰어오르더니 아껴둔 힘을 모두 쏟아내 마지막 스퍼트를 펼친 끝에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1분 56초 50. 자신의 한국 기록에 0.45초 모자란 기록으로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선 전체 5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잠시 후 2대회 연속 결승행에 도전합니다. 프로야구 LG 신민재의 몸을 날린 호수비 장면입니다. 투수가 90도로 인사를 할 만큼 놀라운 장면이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은 연일 열대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밤은 역대 7월 중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의 밤 사이 최저기온이 29.3도로 7월 관측사상 가장 높았는데요. 극심한 폭염은 주말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밤더위도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제8호 태풍 꼬마이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됐고요.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압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위치한 고기압이 물러가고 이렇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될 텐데요.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엔 서쪽을 중심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북쪽 건조 공기와 수증기가 충돌하며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해안에선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 27도, 청주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커다란 과제들이 점차 풀려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워낙 큰 뉴스가 많지만 그래도 잊지 말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죠. 내일은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엿새 뒤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첫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